2분 방정식을 푸는 것도 칩니다. 아, 지금도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눈길 끄는 인사가 하나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미술관의 그 어른을 그렇게 임명하는 인사였었는데 거기에 과거에 정통부 장관을 지내신 분께서 그 미술관 관장으로 임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굉장히 의외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배순훈 국립현대미술관 관장님이십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뭐 좋습니다. 네. 그 인사가 우리한테 관심을 갖게 된 게 장관을 하시던 분이 국립현대미술관장 자리는 지금 뭐 직급은 차관보죠? 차관보다 국장. 아, 정도. 그렇죠. 네, 네. 그 일종의 파격인데. 글쎄 뭐 민주화 시대니까 사실 이 권위주의는 없어진 셈이죠. 네. 그리고 장관은 제 경험에 의하면은 너무 광범위한 거. 정통부도 우체국이라는 굉장히 큰 조직하고 또 이 통신 이쪽도 굉장히 큰 범위가 큰 것인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둘 다 좀 어렴풋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한 분야만 좀 깊게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미술관을 맡았습니다. 이번 인사가 사실은 MB 정부 들어서 인사마다 사실은 말씀이 났었는데 관장님도 조금 물론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도 있었지만은 조금 어떤 반대 의견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반대 의견을 제가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결국 이제 비전문가 출신이라는 점이 아마 조금 반대 의견 중에 제일 큰 이유였었는데 관장님 어떠세요? 비전문 좀 기분 나쁘시죠?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 미술관 관장이라는 임무가 미술계에 과거에 공헌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자리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사실 미술관의 업무가 지금 상당히 많아졌어요. 최근에. 그래서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번에는 뽑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제가 응모를 했고요. 그리고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은 우리 학예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종합적으로 방향을 결정하고 그걸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경영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저도 한번 해볼 생각을 먹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오늘 인터뷰를 한 목적은 사실은 워낙 경력이 버라이어티 하시잖아요. 그냥 멀티플레이어라고 요즘 그러죠. 워낙 다양한 경력에 지난번에 책을 하나 내셔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모시려고 했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인사가 있어가지고 국립현대미술관에 관련된 질문을 아무래도 조금 모두에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일단 와서 보시니까 조금 파악하신 문제점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어떠시죠? 네, 우선 이 문제는 교통 문제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미술관 자체로. 그리고 이 미술관의 성격도 과연 순수 미술의 품격을 높이고 많은 분들한테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지금 현재는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지금 서울관이라고 그래서 기무사 자리를 그렇죠. 미술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대개 미술관 하면 연간 한 500만 명에서 1000만 명까지 이렇게 옵니다. 세계적인 미술관이. 그런데 우리가 기무사에 짓고자 하는 것은 교통 문제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장소에 지금 짓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미술 이전에 미술관이 갖춰야 될 관람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편안하게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의 특정 인맥, 무슨 학맥 이런 게 독점돼 있다는 얘기도 좀 있고요. 또 경향이나 장르도 조금 이렇게 편중되니까 이게 아마 그런 얘기도 조금 글쎄요, 저는
잘 그런 건 잘 모릅니다. 솔직히 해서. 그러나 여기 우리 수집한 그 미술품을 보면은 뭐 그런 거는 없고요. 네. 편중된 건 없고 아주 골고루 다 잘 저기 수집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 내부에 뭐 인원들도 무슨 뭐 특정 학벌이나 뭐 지역 이런 게 편중이 안 돼 있고 골고루 잘 아직 분포돼 있고요. 저 배관장님 좀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좀 안 돼서 그러신 거 아닌가요? 아마 그럴런지도 모르죠. 네, 네. 관장님께서 지난번에 취임을 하시면서 뭐 그 미술을 이제 기업들의 상품 디자인, 경쟁력의 원천 기술을 제공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부 또 일각에서는 그 문제를 갖고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또 이게 뭐 그 상업화 이를테면 뭐 산업 이쪽으로 뭐 그 문제를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어떠신가요? 아 뉴욕에 가면 저기 저 뮤지엄 모던 아트, 네. 모마라고 보통 그러는 뮤지엄이 있는데 그 디자인 중심의 그 뮤지엄입니다. 그러나 그 미술관이 세계 그 현대 미술에 미친 영향은 대단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꼭 무슨 저 디자인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완전히 커머셜 뭐 이런 건 결부시킬 아니고요. 필요는 없겠죠. 네, 우선 순수 미술이 많이 발전해야 네. 거기서 쫓아서 응용 미술도 발전하는 것이 순수 미술이 없이 응용 미술만 발전하면 꼭 마치 네, 네, 네. 물리학이 없이 공학만 발전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CEO, 장관, 또 이제 아트 쪽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대우 시절을 조금 그 회고를 좀 했죠. 대우 20년 계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대우 시절 뭐, 제일 보람 있었던 게 어떤 거였었어요? 글쎄요, 뭐, 대우 시절에 제가, 초창기에는 네. 그 중화학공업 발전하는데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대우 중공업, 대우 조선, 대우 정밀, 대우 자동차가 발전한 초창기에 제가 그 인수 작업하고 초창기 계획 세우고 뭐 이런 것을 많이 참여를 했는데 네, 네. 그러면서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회사들이 다 잘 되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그 후에는 제가 단독 회사를 맡아서 대우 기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한국 델파이 또 대우 전자 이런 독립 회사를 맡아서 운영하는데 그거 역시 상당히 그 기여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우전자 회장 시절 탱크주의 그 광고에 직접 나오셨었죠? 네. 그게 뭐 상당히 그 신선하게 그 보였었고 또 뭐 유장관하고 그때 같이 출연하셨다는 말도 있었던 맞습니까? 같이 그거는 뭐 관장님 그때 아이디어셨었나요? 그렇죠. 그 사실은 김우중 회장이 나왔으면 그리고 광고를 준비를 했는데 본인이 광고에 안 나가시겠다고 결정을 하셔서 제가 대리로 사실을 시작을 한 광고입니다. 네. 얼마 전에 뭐 김우중 회장께서 이렇게 과거의 대우맨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식사를 했다 그래가지고 또 그게 뭐 김우중 회장 재기설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 김우중 회장님 어떻게 나름대로 같이 일하셨으니까 그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기 대단한 분이죠. 네. 세계 경영이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에 세계적으로 상품을 팔고 개척한 거에 대해서는 큰 공로가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지난 IMF를 지나고 그 우리 모든 기업들의 그 유동성 확보에 어려울 때 그 유동성 확보하는데 실패를 하셨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업가로서는 여러 가지 좋은 업적들을 많이 이루신 분입니다. 네. 어디선가 제가 그 인터뷰인가를 봤더니 배 원장님께서 그 탁월한 김우중 회장의 경영 능력을 이렇게 그야말로 평가를 하시면서도 대우그룹 이제 해체가 된 것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그 리스크 관리의 문제점 같은 걸 한번 지적하신 걸 제가 본 기억이 나요. 네. 그
대우가 이렇게 하여튼 해체된 게 가장 대우의 중심에 섰던 분으로서 굉장히 아쉬우시죠, 당연히. 당연히 네, 아쉽습니다. 그런 그 리스크 관리가 조금 그 김우중 회장님의 약점이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하신 걸 제가 들은 시대의 변화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닌가. 우리가 사실 과거에 IMF 이전에는 네. 투자를 확대해서 경제 성장률이 거의 10%에 육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IMF 동안에 이제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서 우리가 투자보다는 안정성 위주로 가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반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주요 환경의 변화,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데 좀 잘 어저스트를 하셨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네. 카이스트 교수로 계셨는데 카이스트가 박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럼 박 대통령하고도 인연이 계셨고, 네. 그 다음에 대우전자 20년을 계셨고,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에 들어오셔서 정통부 장관 하셨단 말이에요. 네. 또 노무현 장관 때는 동부가 뭐였죠? 네, 경제중심 추진위원장. 그 장관급이었죠. 네. 여러 대통령을 모시면서 좀 특별히 더 인상에 남는 대통령이 계신다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맡은 업무가 전부 달랐기 때문에 네. 사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제가 과학기술 자문위원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자주 뵐 기회가 있었는데 그 김영삼 대통령의 그 민주화에 대한 그 열정 네. 이런 것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걸로 끝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의 어떤 기반을 닦으실 분인데 사실 거기는 큰 발전이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김대중 대통령의 큰 업적을 따지라면 남북의 해협 정책, 남북 관계에서 해협 정책이고 두 번째로는 이 우리 IT 통신망이 세계적으로 확대됐다 그랬었죠. 하는 것이 두 가지 큰 업적인데 남북 관계는 사실 그렇게 인정을 지금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통신 정도가 남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원장님 책을 하나 내셨는데 이름이 뭐죠? 우리에겐 위기 극복의 유전자가 있습니다라는 책을 내셔가지고 이게 또 베스트셀러가 또 됐어요. 아유. 우리 위기 극복의 유전자가 있는 거 맞습니까? 제가 이 책은 한 2년 전부터 쓰다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위기가 그냥 매 10년마다 그냥 엄청난 위기가 닥쳤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잘 극복한 거는 이건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제가 이제 세계 한 20개국에 공장 건설을 해서 각 나라에서 일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아주 그런 면에서는 독특해요. 그렇죠. 네. 특히 뭐 지도자도 훌륭한 지도자가 많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현장 근로자들이 아주 독특하고 그 일 잘하고 정말 창의성이 있는 그런 근로자를 갖고 있었다는 거. 이게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강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바깥으로 나오니까 뭐 이제 봄이 완전히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안보다 아주 너무 좋습니다. 그 관장님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학 쪽 학부는 그러니까 학위는 공학으로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술 분야로 또 이렇게 오셨는데 개인적으로 재밌다고 할까 관심을 느끼는 분야는 어느 분야세요? 다 좋으실 수는 없어요. 그때마다 중요한 일이 뭐냐. 네.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는 이제 기계 설계하는데 관심이 많아서 공학 그쪽 했고요. 그 다음에는 기업에 들어가서 경영하게 되니까 경영 분야를 연구도 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고. 이번에 이제 미술계, 문화예술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리 경제가 2030년 되면은 아주 선진국이 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과거를 이렇게 외삽하면은 2030년에 한 6만 불 소득의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문화예술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미술을 택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 이런 것들이 제가 보는 대로 사회에 어떤 것이 중요한 문제냐 이런 데서 나온 그 결정이니까 그런 면에서 일관성이 있는데 그냥 분야만 보면은 서로 독립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우리가 한 개인의 어떤 성숙된 한 개인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성숙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그 일테면은 한 분야만 파는 교육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제너럴리스트죠. 스페셜리스트가 아니고 네. 대표적인 경우가 뭐 관장님처럼 여러 분야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전인적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 또 뭐 한쪽만 이렇게 또 이렇게 너무 강조하는 그런 어떤 풍토도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인간이 성숙되기 그러니까 위해서 우리가 저기 사실 그 물리학을 보면은 20세기 초에는 양자역학이 나서 세상을 전부 그랬었죠. 다루는 그런 학문이 나왔다가 이제 무슨 원자탄이 개발되고 뭐 이러면서 그 분야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컴플렉시티라고 그래서 그 복합적인 현상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것이 경제학, 뭐 과학, 뭐 또는 문화까지 이렇게 통합되는 그 통섭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고 그 중요한 문제는 우리 인류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그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경제 위기는 뭐 이건 유례 없는 경제 위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뭐 미국 그 서프라임 모기지부터 시작이 된 게 지금 뭐 실물 경제로까지 가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단 그 지금 경제 위기를 한번 그 관련해서 진단을 좀 해주시고요. 또 뭐 대한민국의 그 테크노크라트 중에서도 선두주자이셨으니까는 그리고 한번 그 어떻게 극복을 하면 되는지 그런 제언을 좀 한마디 좀 해주시죠. 이번 경제 위기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것이 금융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굉장히 큰 액수가 관련된 금융 위기다. 그런 면에서 뭐 사람들이 10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위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대신 속도가 빨리 진행됐기 때문에 아마 회복 기간도 굉장히 빠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의 이 불실 액수가 큰 것은 정부가 관여하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내면서 해결을 할 것입니다. 이 금융 위기라는 게 하여간 불황이니까요 지금. 이 불황인 시대에는 물건을 소비를 덜 하니까 사람들이 소비가 예를 들어서 30% 준다. 그러면 공장의 생산은 재고 소진까지 감안하면 50%가 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이렇게 주는데 만약에 다시 이제 그 일반 소비자들이 소비를 늘리기 시작하면 30%가 늘었다면 생산은 50%가 늘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속도전입니다. 말하자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문제는 대책 면에서도 금융 대책만 보면 정부 개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엔 정부가 특히 미국이 정부 투자를 많이 하니까요. 그건 어느 나라나 아마 정부 투자를 많이 할 거고 그러면 그 정부가 돈을 넣은 만큼 그것이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어떻게 상품들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부터 고려를 해나가서 그 대책이 중요하지 사실 정부가 지금 금융에 얼마나 돈을 투입하느냐 이 문제는 정부가 결정할 노릇이 일반 소비자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일반 소비자들이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회복 시간이 굉장히 짧고 빨리 온다. 그때 경쟁력을 놓치면은 우리가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발전이 더뎌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관장님은
그 소위 시장 중심주의자십니까? 아니면 국가 개혁 노대십니까? 소위 케인즈 학파십니까? 어떠시죠? 여지껏 뭐 저기 시장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는 해왔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던 미국이 나서서 저 그러니까요. 정부가 관여를 하니까 네. 참 미국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벌써 10년 전, 20년 전에 떨던 걸 우리를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이번 사태가 사실은 그 월가의 몰락인데 네. 그 월가라는 게 사실 금융공학을 그 베이스로 깔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카이스트에서 금융공학 전문대학원을 또 만드셨고 뭐 그런 관점에서 금융공학의 위기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공학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는 항상 그 분석하고 계산하는 것을 공학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계량적으로. 네, 네, 네. 그러나 공학에서 다뤄야 될 거는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도 네, 네. 저 공학에서 다룹니다. 네. 다시 말하면은 창의적인 사고 네. 그리고 그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관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네, 네. 이번 월스트리트 때는 그걸 니글렉트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아마 금융공학의 앞으로 발전은 이 휴머니티, 인간성을 다시 어떻게 회복하느냐 쪽으로 발전할 겁니다. 그게 아주 그 오늘 얘기 핵심일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인간이 빠진 공학, 엔지니어링만 갖고는 산업 발전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인간이 들어가서 네. 거기에 인문과학적 요소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학이라는 게 단지 계량적 엔지니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우리의 감성과 심성 같은 거 그런 면에서는 관장님께서 그런 테크노크라트 경험에다가 요번에 그 미술관을 또 맡으셨으니까는 그런 경력이 아주 다채롭게 네. 잘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취미 활동 특별히 하시는 거 있으세요? 가끔 뭐 언론계 계신 분 취미 활동이 뭐냐 그러시면은 한가할 때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게 제 취미입니다. 아, 지금도요? 네, 네. 지금도 가끔 수학책을 들여다보고 수학을 워낙 좋아하시는군요. 네, 관장님 이제 지금 이게 임기가 3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3년이시면 아마 글쎄요 이제 그 일선에서 일하시는 걸로 아마 마지막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거의 그럴 것 그러시죠? 같습니다. 네. 앞으로 뭐 계획은 어떠십니까? 은퇴를 하면 또 은퇴한 후에도 지금 생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손으로 뭐 만드는 거를 잘하고 좋아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목공예라든가 또는 금속공예라든가 아, 그러세요? 네, 그런 것을 해봤으면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아마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가니까 그때는 그런 일들보다는 아마 책을 쓴다든가 뭐 네. 그런 일이 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뭐 충분히 회고록에 나올 수 있는 연륜이 있으시죠. 경륜이 있으시고요. 네. 네. 뭐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관장님의 다채로운 경력 들어봤고요.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을 또 앞으로 3년 맡으셔가지고 어떤 각오로 임하셨는지를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무튼 좀 그 예술 발전을 위해서 과거에 기업에서 일했던 것처럼 잘 좀 기여를 해주시기를 마지막 말씀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CEO 출신으로서 또 장관 출신으로서 배수는 국립현대미술관장님이 어떻게 한국미술계를 끌어나가실지 시청자 여러분 함께 지켜봐 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술시장이 사실 미술시장의 창작품을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근데 그 미술시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화랑 그리고 옥션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시장이 좁다 보니까 이 시장이 약간 왜곡돼서 발전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은 참 연구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